자,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갤럽 여론조사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59%였는데 오늘 나온 거는 56%로 3% 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가 30%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35%, 5% 포인트가 부정 평가로 더 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3주 쉬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3주 쉬기 전에는 이제 7월에 마지막에 했을 때는 긍정 평가 가 64%였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한 8%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고 이 이유로 부정평가를 하게 된 거에 가장 큰 비율이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이 21%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조국, 윤미향, 최강욱은 심지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민주연수원장 그 정청래 대표가 자리도 챙겨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떨어졌네요. 64% 네. 7월 셋째 주, 8월 맞아요. 둘째 주, 8월 셋째 주 64, 59, 56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근데 아직도 56%라는 게 저는 조금 체감은 안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25%요. 네, 지난주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오늘 오후에 민주당도 올라갔네요. 민주당도 올라갔네요. 민주당도 41%, 44%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 뭐 아까도 주식 얘기했지만 기술적 반등이 지금 우리가 뭐 반사효라고도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고 그나저나 이 극이들의 수다가 네. 이 또 조응천 의원님 뒤에 이어서 하니까 저기라는데 반기는 댓글이 우유빛깔 강전에 우유빛깔 강전에 흑색빛깔 박상수라고 돼 있어.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네, 옷은 하예요. 저는 무관심이에요. 아이고. 저는 노관심. 저에 대한 노관심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게 나아요. 차장님도 여기 우유빛깔에 가깝죠. 네, 내가 좀 저는 워낙 피부가 까맣까맣하지. 좋으셔서. 네. 진짜. MBS는 어저께 예. MBS는 어저께는 57%였어요. 예. 2주보다 8% 포인트가 하락해서 57%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9%포인트가 올라서 33%였어요. 그리고 어제 하여튼 MBS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특별사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54%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번 특별사면이 여파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싶은 게 특사로 나오긴 했는데 아까 뭐 최강욱 의원한테는 자리도 챙겨주고 이걸 넘어서서 조국 대표가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처음에 그 된장말이죽 이거 올린 거 이후에 또 뭐 에그타르트 드시는 맞아요. 사진도 올리시고 에그타르트를 네 동네 카페에 가서 섭취했나요? 방금 그거 보셨어요? 최근에 조국 대표 조국 TV 개설한 거? 네네. 조하. 네. 그 팽하 요즘에 그 모하가 항상 네, 조하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부럽더라고. 조국 TV 개설했는데 네. 맨 처음에 시작은 12,000명, 8,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5만 명이 넘어섰더라고. 나는 아직 3만 명도 안 됐는데. 저희가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7만 명이야? 우와. 오. 근데 이렇게 더 늘어나고 많이 활동하실수록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뭐 그냥 부럽다. 그냥 응원해주면 돼요. 근데 응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실버 버튼인가요? 유튜브에서 뭐 그런 것도 받을 정도로 워낙 SNS 열심히 하셨잖아요. 두 분이 좀 비슷한 게 조만 대장경도 그 예전에 트위터 시절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트위터를 하면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제 인지도를 올렸던 게 결국 SNS를 통한 거였는데 조 대표가 앞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SNS 활용을 하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뭐 반성, 사과 이런 것도 없고 좀 뻔뻔해 보이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죠.
오늘 전당대회가 네. 몇 시? 오후인가요? 오후 2시부터 2시입니다. 하는데 예.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결국 이제 끝잔 발표하는 거는 한 4시 50분 자, 정도. 두 분 다 현장 가시나요? 제가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예, 안 가요? 네, 내일 제가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그냥 오사카 엑스포 가려고. 아 SNS에서 그 봤어요. 아들이랑. 오사카 데스? 예, 엑스포.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무슨 학교 방학 숙제가 기행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 휴가 못 가는 건데 양쪽으로 밀고 가까스로 오사카 갑니다. 데스? 엑스포 갑니다. 엑스포. 음. 엑스포는 대전 엑스포 가요. 네? 대전 엑스포 꿈돌이. 너무 늦게 가서 볼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오긴 했어요. 안 그래도. 그렇구나. 제가 음악 분수도 있고. 사진 올렸잖아요. 맞아요. 음악 분수도 있고. 경주 예. 엑스포도 가요. 경주 엑스포는 없죠. 경주는 저기지 에이펙. 그래요? 예. 어제 그거 못 보셨어요? 만들어요. 어? 명청 금관 교체기를 보여준 네. 대관식. 못 정청래 못 대관식. 봤어요, 못 정청래 대관식 사진. 이거 못 보셨구나. 그 이거 모두 금관 함께 뻗칭 나눠봐야지 저기 또. 벌써 우리 예. 스태프분들 정말 대단하시네. 찾으셨나요? 저게 뭐예요? 그 정청래 대관식 했어요 어제. 굉장하다, 굉장하다. 나 진짜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저거는 뭐야? 저기 신라 금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대관식을 근데 하셨어. 저기서 왜 신라 금관을 쓰고 있어? 정말 아이. 진짜 명청 교체기가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 우표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외에 등장인물이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김혜경 여사, 그 다음에 한 명이 박찬대. 쫓아가고 있는 일부러 박찬대. 보여준 거야. 나는 나의 저기는 박찬대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정청래 대표가 바로 그냥 대관식을. 근데 그 우표도 너무 웃기는 게 너무 막 웃겨. 뭐 먹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우표에다 넣었는데 이 우표는 참 길이길이 남는 거잖아요. 수집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좀 나름대로 국정을 하면서 하는 뭐 좀 그런 모습들을 남겼으면 좋겠는데 네. 먹방 사진까지 그 우표 안에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이게 했습니다. 사진이에요? 네. 네네.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이렇게 박찬대 의원을 우표에 딱 넣어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대관식을 바로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쫓아다닐 필요 없고 셀프 대관식 하겠다. 강렬한 지금 이 두 개 의지의 표현. 사진이 우표 여러 가지 정말 사진 이게 중에 우표예요? 들어가 네, 우표에 들어간 사진이. 네. 그래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화보가 아니고 우표예요? 우표예요. 전 그래서 앞에 조응천 의원께서 한 번만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놀랍죠? 네, 재밌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세금 낭비예요. 우표예요, 우표. 네. 이건 세금 낭비잖아. 개딸들이 이거는 많이 사시겠죠. 근데 제가 조응천 의원께서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법카로 만들었나 이거? 모르겠어요. 뭐 저기 국가 세금으로 만들었겠죠. 저 법카? 사진을 도대체 누가 골랐는지 법인카드로 모르겠어요. 만들었나?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를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이랑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검찰청을 합쳐서 폐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물론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폐지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3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거기 특검에 검사들이 다 있는데 그 검사들이 수사 끝나고 나면 집에 갈 곳이 없어져요. 검찰을 폐지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3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리고 자기 이제 권력 가졌는데 그 점에 있어서 검찰 수사 특수부 수사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싶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네. 저 근데 자기 이게 수족처럼 수족처럼 쓸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정청래 네. 대표가 추석까지 검찰청을 폐지시켜가지고 그걸 못 쓰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손을 봐주고 싶으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특검을 해야 돼. 근데 특검을 하려면 또 정청래 대표한테 가서 또 손매 내밀어야 네, 돼. 특검법 좀 통과시켜 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검찰청을 이렇게 빨리 폐지시키는 게 진짜 명청 교체를 하려고 자기가 그 고삐를 쥐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부분을 좀 알고 특히 우리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대통령에게 검찰을 그럼요. 통해 힘을 네. 실어주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서야 된다. 저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원래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때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이제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된 거죠. 이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다 만들고
이게 입법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조국 대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분이 언제까지나 된장말이죽 에그타르트만 올리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는 본인이 이제 검찰 개혁의 선봉장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0명이 넘어요. 법안 발의는 10명 이상이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더 강한 내용으로 발의를 할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그 전체적으로 그 왁구가 짜인 발의가 나오기 전에 조국혁신당이 먼저 할 것 같고 과거에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탄핵소추안 처음에 초안을 조국혁신당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미국이랑 그 가치 외교 관련해서 미국주에서 좀 문제 제기하고 이랬었던 게 조국혁신당이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추석 전에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어떤 좀 공식적인 메시지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아닐까 민주당보다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방향에 대해서 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방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지 비난하거나 무조건 매도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주제가 오늘 그 전당대회 몇 시냐 이 이야기 하다가 오사카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전당대회 인정제가 당 대변이니까 다시 전당대회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하고 예. 있었구나. 전당대회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개표를 하는 거는 4시 15분부터고요. 당선자 발표는 4시 46분에서 4시 55분 사이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그 오늘 그 과반 투표자가 안 나오면은 내일 다시 한번 TV 토론을 해요. 내일 채널A에서 저녁에 5시 40분 정도에 TV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다시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를 한 다음에 화요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네.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누가 결산에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명청 시대라면 우리는 또 네. 지금 김앤장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김앤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 김앤장. 예. 김장 또 김장이네. 네, 지난번에도 김장연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도 김장이 정말 우리 보조는 김장 또 김장이네. 자, 누가 될지 관심은 네. 크게 없어요. 에이. 관심은 크게 없는 분들이 많다는 여론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만큼 이 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여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별로 그 이것보다는 명청 분열이 더 재밌어요 지금. 그쪽이 훨씬 재밌어서 그냥 요즘 제가 명청 교체기 얘기한 이후로 재명인의 마을에서 제 글이 많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공유되고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명청조 삼국시대 명청 교체기. 왜 정말 정청래의 폭주를 막을 길은 재명인의 마을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노란 봉투법 관련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낮에는 기업인들을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 때부터 지난번 관세 협상 때부터 네. 그랬죠. 도와달라. 정말 일꾼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꾼들이다, 애국자다, 막 그러면서 낮에는 엄청나게 띄워요.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서는
기업 활동을 완전히 옥죄는 법안들을 맞아요. 뭐 강행- 법인세도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강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암참이라든가 또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뭐 기업대에서 뭐 경총 한총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국회 가가지고 민주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딱 하나만 부탁을 합니다. 1년만 유예를 좀 해달라. 1년만.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지금. 들어줄 예. 수 없다.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날 또 부탁합니다. 또 미국 순방 대통령 순방 때 같이 또 가서 또 도와달라.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한국갤럽 얘기했잖아요. 한국갤럽에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5%예요. 그리고 나빠질 것 같다가 39%입니다. 근데 경기 낙관론이 지금 35%인데 이게 대통령 처음에 취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5월에는 33%였지만 6월에 이재명 대통령 시작하고 뭐 코스피 5천 시대 청사진 막 보여주고 이럴 때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52%까지 올라갔었어요. 경기 좋아질 것 같다가. 그리고 7월에는 이게 47%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되니까 35%. 결국 대선 전후로 돌아간 건데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러한 반기업법들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대기업들 막 불러가지고 막 짜내라고 이러면서도 지금 전혀 당근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1년간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구나.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게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이 조선산업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그냥 멈출 수 있는 상황이고 다 기업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해외 나가면 정책실장이 그때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자체가 해외 너무 무책임해요. 법 고치면 나갔던 해외 기업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게 노란봉투법, 저기 노봉법, 저는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면 안 돼. 이거 슈가 코팅이라 노봉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이와 비슷한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법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통과를 시켰죠. 억지로 변호사들의 새 시장이 됐던 건데 이로 인해서 지금 그 서부선이라고 있습니다. 은평에서 관악으로 이어지는 이 서부선에 참여할 건설사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 중대재해 한 번만 생기면 이 건설 사업 면허가 날아가.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같은 위험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 사업 면허를 날리고 그거를 베팅 걸고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은평에서 관악으로 이어지는 이 서부선의 건설이 지금 건설사를 못 찾아서 이걸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은평구 지역의 뉴타운 지역이나 관악구 지역의 그 서부선 개통 호재를 생각하고 집을 샀던 분들 민주당 많이 계속 민주당 찍는 분들이거든요. 여기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박주민 의원, 김우영 의원. 이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오늘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나와서 이게 지금 네이버 경제기사, 부동산 기사 메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가요? 이 기사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찍은 그분들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노봉법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냐면 노봉법이면은 이제 그 불법 파업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청업체 앞에 가가지고 불법 파업을 마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 민사상 제재 같은 거를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공장 여기서 못하겠다. 할 때 트럼프가 저기서 미국에서 우리가 돈도 줄 테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다 넘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홈플러스 해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민주당 그쪽을 지지를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홈플러스 지금 다 매각돼가지고 철수해가지고 거의 종사하던 사람들 다 실직자예요. 네, 다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되는 그 업체들 맞아요. 거기
하청업체들도 다 실직이야. 다 실직자 되는 거예요. 다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봉법이 딱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지하철이 뚫리질 않는 겁니다. 노봉법으로 이제 홈플러스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양산될 거예요. 일자리를 다 잃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이번에 관세 협정할 때도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S를 넣은 거잖아요. 지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업, 자동차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노조가 강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업체들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 업체들한테는 필요할 때는 같이 하자 막 살살살살 구슬리면서 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갖고 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정말 호갱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대통령실, 이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정말 알쏭달쏭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도 어떻게 할지 지금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210조 원 도대체 어디서 가져올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그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셔갖고는 잠깐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그 열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청도 열차 사고라고 하지 말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열차 사고에 그러면 경영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코레일 사장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제 표시로 사직을 했거든요. 뭐 결국 어차피 뭐 지난 정권에서 들어온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에서 닥달을 할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되었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100%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게 어디까지 이 경영 책임자를 봐야 될 것인가? 코레일 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그 위에 대통령인가? 이게 지금 모호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은 장관이 이번 또 이제 민노총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은 또 그 장관은 거기 경영 책임자까지 될 수는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더 윗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 그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민주당에서 강행을 했었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니야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계열사들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계열사 위에 있는 그 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위에 있는 회장이라는 존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든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총수는 한 분뿐입니다. 그분. 네. 총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 자기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양날의 검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지역구에 지하철도 하나 지금 못 뚫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건설사들이 안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공사 같은 이런 리스키한 공사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약간 모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험의 의미를 축소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나라 경제가 멎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이 경제를 망칠 것이다. 주가도 결국에는 떨어뜨릴 것 같다.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지금 떨어지고 3,000대 초반에 박스권에 갇혔고 오늘 환율은 1,400원을 또 뚫은 맞아요. 상황이어서 뭐 경제 잘 될 거라고 그러더니 좀 어려워요. 그렇고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관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노란봉투법이 생겨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해외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생기면 법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법을 다시 바꾸면 해외에 다 나가가지고 그쪽에다 다 공장 지어가지고 다 나가버렸는데 벌써 실업자 다 외양간 되버렸는데 붙이기. 정말 그게 딱 맞죠.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 기업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리고 김상욱 의원 오늘 아침에 단독 기사 요 한국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네, 나왔는데 굉장히 본인이 충격적이에요. 인정을 했네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원래 겸직 금지 위부 의무 위반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부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네. 네. 참 가지가지 하시네. 윤미향 전 의원 실드 쳐주시더니 김상욱 의원이 보니까 울산에 있는 대부업체 사내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있네요. 원래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말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명예직 말고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울산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대부업체의 사내 이사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조금 더 해명이 나와야겠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이사였다는 거를 몰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미 본인 사직해야겠다라고 김상욱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이사가 그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 들어가는 이사도 김상욱 의원과 같은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미 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이거 김상욱 의원이 좀 디테일하게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거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등기이사로 들어가는데 본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변호사로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하죠. 자기가 자기 그 이름이 들어가고 하는 그리고 건데. 등기이사가 되려면은 그러니까요. 인감을 찍어줘야 그러니까 그 되거든요. 인감을 누가 대신 해줬다는 건데 그러면은 인감을 그 자체가 어떻게 대신 찍어줘?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인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감까지 다 받아놓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게 있을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가 자기 명의가 들어가고 자기 일을 하는 거를 그 소위 말하는 사무장에게 맡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무장이 그렇게 한 거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봤더니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202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법인 기관에 NPL이라 그래서 부실 채권이 있어요. 그 저기 장기 체납한 그 돈 못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체납한 분들 그 부실 채권인데 그거를 인수해서 채권 추심하는 회사. 그렇죠. 거죠. 그럼 채권 추심하는 회사면은 우리 그 추심 전화 한 번이라도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네. 그 업체에 등기 이사를 한 거예요. 네. 네, 채권 추심 업체에 등기 이사를 한 겁니다. 이건 조금 그 되게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그 강펀치 선생님들 저기 그 좋아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얘기를 좀 안 나눌 수가 없어서 좀 나눠봅시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면회하고 왔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심평 변호사가 이게 거짓말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이게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거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이게 어떤 쪽이 맞는 얘기냐? 이게 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단 접견이다라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단 접견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단 접견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 그냥 친구가 가서 접견하는 거 그리고 변호사들이 가서 접견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절차도 다르고 뭐 시간도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가 좀 있거든요. 뭐 딱히 한계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심평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반인 접견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신청서를 냅니다. 그때 선임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피의자 김건희의 변호인으로 심평 변호사가 선임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선임을 위한 접견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변호인 그렇게 할수 선임을 있죠. 위한 접견. 네. 가서 도장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용을 보면은 선임 같은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변호인 접견이라는 형태로 길게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제 변호사들 측에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들 측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저는 변호사들 굉장히 민망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에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평 변호사랑 너무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한 그러면 50분 이상 특검에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물론 아는 사람 만나는 거랑 뭐 검사 만나는 건 다르긴 합니다만 말을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무단 접견이다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끝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한길 씨가 심평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좀 접견하러 와달라고 했다. 이 이야기까지 한 거를 보면 과연 어디가 진실일까? 그리고 진실인 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들의 스탠스가 꼬여버린 거예요. 특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좌파 탐사보도 매체 기자의 권유로 들어갔다. 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머릿속에 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한 두세 명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알려진 사람은 또 한 명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좌파 탐사보도 매체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김건희 씨의 육성을 들어왔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진짜 듣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접견을 하면 원래 그 접견할 때 녹취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는 핸드폰을 그렇게 강하게 단속받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 그냥 들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한테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어디 저기 뉴스공장이나 뉴스공장은 아니죠. 겸손은 힘들었는지 뭔지 거기나 아니면 녹음한 거 아니야, 그 또? 서울의 소리나 같은 데서 이상한 육성이 또 흘러나올까 봐 제가 참 그게 제일 신경이 쓰여요. 제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매체 기자가 얘기해가지고 갔다 하니 거기다 변호사는 또 핸드폰 들고 들어갈 수가 있다 하니 그리고 어제 보니까 변호인단에서 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그렇게 말했고 그중에 일부라고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심평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쪽으로 설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유, 이제 뭐 더 나와봐. 뭐 더 진짜, 나오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뭐 이제 뭐 더 나오든 뭐든 뭐 그게 뭐 더 나오든 뭐 말든 뭐 아이고 뭐 왜 웃어요? 아니 뭐 덧붙일 말이 없었어요.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오갔다면 이 얘기를 오간 것 자체도 제가 좀 부적절하고 네. 또 그 얘기가 오간 거를 나와서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대로 전했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신나서 네. 무슨 뭐 온 동네 다니면서 무슨 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연세 든 분도 부적절하고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뭘 하자는 건지. 난 그 좌파 매체 기자들 있잖아요. 무슨 그 마성의 매력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그 사람들 전화를 받으면 뭔가 그 술술 다 불고 막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가 좌파 매체 있어요? 제가 좌파 매체에서 기자를 해봤거든요. 예. 네. 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내가 좌파 진짜... 매체에서
우파 기자를 해봐가지고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그 회사는 지금 뭐 법도 통과되고 해갖고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장님의 전직 직장이.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이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면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그리고 영광 배신하지 않았다면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걸 왜 사람 물어봅니까? 키우는 나는 거다. 그것도 웃겨요. 제가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유도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좌파 매체 기자의 청부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저는 청부 질문이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큽니다. 걱정이 되는 거야. 네. 어디서 또 목소리가 튀어나올까봐 진짜. 청부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또 변호인에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뭐 사실이었을 것 같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평 변호사가 제가 보니까 인터뷰한 곳이 한 5곳 되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도 참 재미있는 분인 게 본인이 페이북도 쓰고 블로그에도 썼더라고요. 맞아요. 페이북에 쓰면 페이북에 쓰지 무슨 블로그에도 뭐 왜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쪽에 또 썼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또 인터뷰는 또 한 서너 군데 또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만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뭐 방송 활동이 많은 분이셨으니까. 그 아까 조홍천 전 의원한테 여쭤보려고 했더니 본인은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본인은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못했는데 하여튼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를 마치면서 이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좀 여기저기 방송 또 다른 곳에서 방송하시면서 또 네.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글쎄 저는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모르겠고. 그렇죠. 뭐 말 못할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간다고 뭐 누가 막는다고 얘기를 예. 안 하고 그러진 않아서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엔 약간 반 재미로 만들었던 우리 명청 교체기가 그거 요즘 완전 히트예요. 이게 완전 현실화되어가는 이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하다. 아니 나 방송을 가면은 박상수 변호사님 사진을 띄우면서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니터 앞에 있잖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명청 교체기가 아주 진짜 근데 히트입니다. 현실화가 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그 후계자 경쟁이 살벌해요.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안희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요즘 농사 박원순이 지으신다던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런 지점들을 기억을 해보면 정말 거기가 좀 살벌합니다. 이낙연도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시작했구나 이번에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빨리 들고 시작했어요. 좀 빠르죠 진짜. 네. 그래서 요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면서. 근데 우리가 좀 내부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오늘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도 조금씩 지지율이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오르는 이유는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거대 여당의 폭주를 니네가 좀 막아봐라. 이러면서 그나마 조금씩 뒤돌아봐 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마음을 저희가 잘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참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 주변에 좀 많이 부족한 방송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변에 좀 많이 조금만 홍보를 해 주십시오. 3만 명이 10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독립 채널 시작한 지 한 3달 조금
넘었는데 이제 3만 명이 이제 눈앞입니다. 좀 부탁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깜빡하신 분 계시면 우리 강릉 선생님들 중에서 깜빡하신 분 계시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뵙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은 윤희석 구자룡 윤희석 자룡 구자룡과 함께 왜 하겠습니다. 희석희석 윤희석은 안 해주세요? 희석, 항상 윤희석. 자룡자룡 공달 선생 윤희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